지금 당장 이 자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 왕국은 저 오만한 자들의 기술 따위 필요치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의 심장부 서늘한 냉기가 흐르던 회의실에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주무르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 부사장과 일본 외무성의 엘리트들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쫓겨나옵니다. 단 10분입니다. 수십조 원의 돈다발을 싸들고 기고만장하게 들어갔던 강대국들이 사우디 최고 권력자들로부터 외교적 파문에 가까운 모욕을 받고 퇴출당하는 데 걸린 시간 말이죠. 현장에 있던 일본 국장 하야카와 켄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일본 기술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사우디가 한국을 향해선 무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협박을 일삼고 일본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사우디 왕실은 전 세계가 기겁할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한국인을 사우디 왕족과 동급으로 예우하라. 도대체 50년 전 그 불타는 사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우디는 미국과 일본의 뒤통수를 치며 한국에게 이토록 처절할 정도의 보온을 베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규정을 어기고 빗장을 풀어 어린 생명을 품었던 어느 한국인 건설 노동자의 목숨값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소름 돋는 실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저는 일본 외무성 중동아프리카 국장 하야카와 켄지입니다. 32년 동안 외교라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한 장의 보고서는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슈라 위원회의 투표 결과 150석 중 135석이 한국과의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90%라는 압도적인 수치.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사우디가 국가의 운명을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국장님, 리야드 국방부에서 온 최종 회신입니다. 사토 과장이 제 책상 위에 서류를 탁 내려놓습니다. 도쿄대 법대 수석 출신의 외무성 최고의 엘리트라 불리는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서류에는 일본이 야심차게 제안했던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기술 이전 패키지에 대한 답변이 단 3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귀국의 기술력은 높이 평가하나 현재 우리 왕국은 유일한 형제의 나라와 모든 방산 인프라를 독점 협의 중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제안은 더 이상 검토할 가치가 없습니다. 형제의 나라. 사우디가 한국을 형제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사토의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날카롭게 찢습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동맹보다 위고 혈맹보다 뜨거운 말인 겁니다. 피를 나누지 않고서는 절대 쓰지 않는 그 단어를 사우디는 지금 한국을 향해 쓰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 소총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우리 일본의 도면을 훔쳐보던 나라, 포항제철을 지을 때 일본 신일본제철의 기술 지원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비웃으며 50조 원의 잭팟을 터뜨린 것이죠. 저는 이 치욕적인 수수께끼를 직접 풀기 위해 리야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해치가 열리는 순간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막의 열기가 제 폐부를 찔러옵니다. 마치 누군가 뜨거운 드라이기를 제 얼굴에 대고 계속 틀어대는 것 같은 건열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를 더 숨막히게 한 것은 입국 심사장에서 마주한 광경이었습니다. 복도 끝 심사장에는 2개의 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미국인, 영국인, 독일인, 그리고 우리 일본인들이 땀을 흘리며 끝 보이지 않는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마치 레드카펫이라도 깔린 듯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KUREANPASSPORT-ONLY라고 적힌 팻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앞서 있던 독일 사업가에게 묻자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코리안 게이트입니다. 사우디 국왕의 특명이라더군요. 한국 여권을 든 사람은 신의 사절과 같으니 1분도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나토 동맹국인 우리 독일도 1시간째 서 있는데 한국인은 왕족 대접을 받으며 지나가는 겁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불쾌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32년 외교관 인생에서 이런 차별은 처음인 겁니다. 사토 과장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자금력, 우리의 그 잘난 매뉴얼이 이 사막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리야드 시내 곳곳에는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건설 크레인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38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인프라까지 사우디의 모든 심장부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로버트 스탠리 부사장이 협박 섞인 로비를 펼치다 왕실 안보실장에게 10분 만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호텔바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무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사토의 말대로였습니다. 기술이나 가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광적인 선호. 사우디인들의 눈빛에는 한국인에 대한 지독한 신뢰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어둠 속에서 50년 전 누군가 뿌려놓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 지금 거대한 숲이 되어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도대체 그 불타는 사막에서 한국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왜 사우디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들의 뺨을 때리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사우디의 전직 안보 자문관이자 왕실의 최고 원로인 무니르 씨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50년 전 통영에서 온 한 이름 없는 목수의 투박한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리야드 외곽의 낡은 찻집에서 저를 기다리던 무니르 씨는 제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낮게 응졸입니다. 하야카와 씨, 당신들은 기술을 팔러 왔지만 한국은 목숨을 나누러 왔었습니다. 50년 전 이 모래바람 속에 묻힌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50년 전 사막의 열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낀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렸던 모든 수치가 이 사막의 진심 앞에서는 한갓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무니르 씨의 목소리는 사막의 건조한 바람처럼 메마른 듯 하면서도 그 안에는 묵직한 울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카다몬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가 내뱉을 다음 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토 과장은 옆에서 수첩을 펼친 채 잔뜩 날이 서 있는 표정입니다. 여전히 데이터와 논리로 이 상황을 반박하고 싶어하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야카와 씨, 그리고 젊은 과장님. 당신들은 50년 전 이 사막이 어떤 곳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무니르 씨가 낡은 가죽 가방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그 사진 속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함석 지붕으로 대충 지어 올린 조잡한 캠프들이 보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유독 선명하게 눈에 띄는 것은 작고 마른 동양인 남자가 아랍 소년의 어깨를 감싸준 모습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돈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우리 사우디는 돈만 있고 나라가 없었습니다. 도로도 병원도 학교도 없었죠. 왕실은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벡텔이라는 거대 건설사를 보냈지만 그들은 엔지니어만 보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50도 사막에서 맨손으로 삽을 들 리가 없으니까요. 독일은 비싼 설계도만 팔았고 당신들 일본은 플랜트 카탈로그를 내밀며 기계를 사라고 종용했습니다. 현지인들이 모래바람에 눈이 멀어가고 있을 때 당신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계약서 숫자만 고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니르 씨의 시선이 사토 과장을 꿰뚫듯 향했습니다. 사토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냈습니다. 17만 명. 국민소득 400달러밖에 안 되던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은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농부였고 어부였으며 공장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50도 사막 열기 아래서 함석 지붕 하나의 의지에 잠을 잤습니다. 선풍기조차 사치였던 시절, 밤에도 40도가 내려가지 않는 그 프라이팬 같은 방에서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버텼던 겁니다. 무니르 씨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어깨를 잡고 있는 이가 바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 윤상철 반장입니다. 목수 출신이었던 그는 이 캠프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의 그날, 제 인생과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하부부, 즉
대규모 사막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게 변하고 모래가 태양을 집어삼킨 그 공포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마을은 초토화되었습니다. 함석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무너져 아이들이 울부짖었습니다. 문희르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사적으로 캠프들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미국 백텔 캠프는 규정을 이유로 철조망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현지인 출입금지라는 매뉴얼이 사람의 생명보다 앞섰던 것이죠. 영국 캠프 역시 인터폰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아이들을 외면한 채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 규정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 한국 캠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윤상철 반장이 모래 폭풍 속에 고글을 쓰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든 이쪽으로 오라고 수신호를 보내면서 말이죠. 그는 제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규정 위반, 추방 위험. 그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한국인 특유의 정과 책임감만이 그를 움직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희르의 형이 도망치다 날아온 철판에 얼굴을 깊게 베었습니다. 피와 모래가 섞여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의사도 없던 그 척박한 캠프에서 윤상철 반장은 배를 고치던 목수의 손으로 소독약을 붓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목수가 사람의 얼굴을 꿰맨단 말입니까? 그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사토 과장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문희르 씨가 서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위험한 짓을 윤상철 씨는 해냈습니다. 손을 벌벌 떨면서도 자기 아들의 얼굴이라 생각하며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꿰맸습니다. 형은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비록 한쪽 눈의 시력은 잃었지만 말이죠. 미국인들이 자물쇠를 잠글 때 한국인은 빗장을 풀었고 일본인이 카탈로그를 넘길 때 한국인은 피 묻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데이터에 이런 희생의 수치가 들어있습니까?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토 과장의 볼펜 끝이 멈췄습니다. 저 역시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희르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비우더니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윤상철 씨는 제 형만 구한 게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그는 자기 휴일을 반납하고 무너진 우리 마을 모스크를 혼자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던 그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 망가져서 되겠느냐며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한국의 아내들이 된장으로 버티며 보낸 돈으로 시멘트를 사서 우리 신전을 고쳐준 겁니다. 382억 달러? 50조 원? 사우디 왕실은 지금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50년 전 우리가 진 생명의 빚을 이제야 겨우 갚고 있는 것뿐입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카탈로그를 보내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한국인들은 사막의 피와 눈물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32년 외교 인생에서 제가 믿어왔던 국익의 논리가 이 투박한 목수의 진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희르 씨는 제게 다음 장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윤상철 씨의 아내 박순자 여사가 남긴 더 믿기 힘든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희르 씨와의 만남 이후 제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파편들은 이제 막 맞춰지기 시작했을 뿐인 것이죠. 문희르 씨가 일러준 대로 제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사우디 투자청의 최고 집무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우디 최초의 여성 경제 고위 관료이자 현재 사우디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주무르는 나디아 아라르비 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야카와 국장님. 문희르 씨에게 제 이야기는 대충 들으셨겠군요. 나디아 차관은 검은 아바야를 입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전 세계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 날카롭고 명석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 아래서 태블릿을 덮으며 제게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이막에서 본 사진보다 더 오래되어 색이 바랜, 하지만 한눈에 봐도 한국인임이 분명한 작은 체구의 여성이 현지 아랍 여성들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윤상철 씨의 아내, 박순자 여사입니다. 50년 전 그녀는 통영에서 남편을 따라 임원 사막까지 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캠프의 취사를 돕기 위해서였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한 일은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었죠. 50년 전
제가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디아 차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지독한 난산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산파조차 없었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차로 4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산모의 기력이 다해가고 아이의 심박이 희미해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간 곳은 역시나 한국 캠프였습니다. 그곳에서 박순자 여사가 달려나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통영 바닷가에서 평생 굴을 까던 평범한 아주머니였죠. 하지만 그녀에겐 한국 어머니들의 강인함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배를 문지르고 체위를 바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짓과 몸짓으로 산모를 안심시켰고 마침내 제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지 않던 제 등을 때려 울음소리를 터뜨리게 한 것도 바로 그 거친 굴까기용 칼자국이 가득한 박순자 여사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토 과장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나디아 차관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녀는 제가 태어난 후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미역을 끓여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켰고 사우디의 전통을 존중해 자기도 천으로 머리를 감싸며 현지 여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통영에서 굴을 까서 번 귀한 돈을 모아 남편 윤상철 씨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모스크를 고칠 때 월급이 깎여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자기가 직접 벌어 시멘트 값을 보탠 것이죠. 한국의 아내가 된장국으로 버티며 보낸 그 돈이 우리 사막의 신전을 다시 세운 겁니다. 나디아 차관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로버트 부사장이 제게 와서 기술 유출이니 보수 지연이니 하며 협박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50년 전 우리가 죽어갈 때 자물쇠를 잠갔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쪼개 우리를 먹였다. 50년 뒤에도 당신들이 똑같이 협박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진정한 형제에게 우리 국방을 맡기기로 했다라고 말이죠. 슈라 위원회 90%의 찬성은 경제적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우디 민족의 영혼이 내린 보훈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 순간 리야드의 하늘에서 한국의 방산 무기들이 사우디의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 배치된다는 속보가 전광판을 스쳤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어떤 정밀 레이더보다 사우디인들은 50년 전 아이의 등을 두드리던 박순자 여사의 손길과 모스크의 벽돌을 쌓던 윤상철 씨의 땀방울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석유를 가져갔고 유럽은 돈을 가져갔으며 우리 일본은 카탈로그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심장을 보냈습니다. 그 심장이 5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단단한 뿌리를 내렸고 이제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열매로 돌아온 것이죠. 사토 과장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기술에서 진 게 아니라 인간의 격에서 패배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우디에서 볼 일은 없었습니다. 이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 50년 전 사막에 기적을 심고 지금은 이름 없이 사라진 그 부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382억 달러짜리 무기 체계보다 더 값진 인생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곧바로 통영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50년 전 사막 폭풍 속에서 문을 열었던 그 거룩한 손을 직접 만져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국을 일구고 동시에 사우디를 살려낸 그 위대한 세대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석양이 지는 창밖을 보며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억은 갈아치울 수 없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국격으로 돌아온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고 다시 차를 달려 경상남도 통영의 푸른 바다가 보일 때까지 제 가슴은 시종일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보다 50년의 세월을 관통해 온 한 인간의 진심을 마주한다는 경외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32년 외교관 생활 동안 저는 늘 화려한 파티장과 대리석 깔린 회의실에서 국가를 논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향하는 곳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굴껍데기가 산처럼 쌓인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저분입니까? 사토 과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 노인이 바닷가 평상에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80세가 훌쩍 넘은 나이,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통영의 거친 바닷바람이 켜켜이 새겨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우디 전체를 감동시키고 강대국 일본을 무릎 꿇린 신화의 주인공, 윤상철 옹이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노인은 투박한 손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허허, 일본에서 국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오셨는겨? 우린 줄 게 굴밖에 없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우디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무니르 씨가 간직한 사진, 나디아 차관이 흘린 눈물, 그리고 사우디 왕실이 선포한 한국인 왕족 예우까지 말이죠.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노인은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바다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품속에서 날꽃대 묻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라리 달아버린 이슬람 기도구슬, 미스바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그 무니르라는 꼬맹이가 나 떠날 때 내 손에 쥐어준 겁니다. 반장님, 이거 우리 알라신이 지켜주는 구슬이니 꼭 가져가세요 하더만요. 난 기독교인이라 교회 다니지만 이 구슬은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만졌습니다. 그 어린 것들이 모래폭풍 속에서 눈도 못 뜨고 울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한데 무슨 보은은 보은입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문 열어준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노인의 말은 담백했습니다. 50조 원의 경제 효과도 국가 비상사태급의 동맹 결단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이 아픈데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서 굴을 까던 박순자 여사가 굽은 허리를 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말도 마이소. 그때 그 미역국 끓여준 아기 엄마가 지금 차관이 됐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난 그저 그 집 애가 숨을 안 쉬길래 내 새끼 죽는 줄 알고 등떼기를 후려친 것뿐인데. 통영 여편네들 손이 맵잖습니까? 그 덕에 울음 터졌을 때 같이 울었던 생각만 하면 지금도 코끝이 찡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일본이 데이터와 매뉴얼로 중동을 분석할 때 이분들은 심장과 눈물로 사막을 적셨던 겁니다. 미국이 이익을 계산하며 철조망을 칠 때 이분들은 된장과 미역을 나누며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 부르던 오만한 잣대는 이분들이 50년 전 뿌려놓은 인류애라는 거대한 거목 앞에선 한낱 이쑤시개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가보셔야지요. 우리는 일에 굴 까고 그물 손질하는 게 팔자입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우릴 기억해준 건 고맙지만 우린 그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윤상철 옹은 다시 무심하게 그물을 당겼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는 50년 전 사우디 소년의 얼굴을 꿰매던 그 떨림과 정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32년 외교 인생에서 제가 잡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토 과장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수첩에 적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수첩에는 더 이상 잠수함의 재원이니 스텔스 성능 같은 숫자는 적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진심과 보은, 그리고 한국인의 품격이라는 단어들이 채워지고 있겠지요. 지금 전 세계는 사우디의 결단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중동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50년 전 아무도 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따뜻한 빗장 풀기가 반세기 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이름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일본 기술은 필요 없다는 사우디의 외침은 일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한국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한국은 형제의 나라다. 그날 문을 열어준 건 한국뿐이었다. 사우디 왕실의 이 짧은 문구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되어 전 세계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보고서를 쓸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은 최첨단 AI 기술이 아니라 50년 전 통영의 한 목수가 사막 폭풍 속에서 보여주었던 사람을 향한 진심이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그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삽을 들고 남은 사람들, 그 이름 없는 분들의 이야기가 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남은 사람 4글자만 남겨주세요. 훈장 한번 받지 못한 두 분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예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